역사의 쓸모 최태성. 이육사는 시인이지만 일제강점기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임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아서 이육사, 무장 독립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7번이라니요. 건강한 편도 아니었다는 이육사가 어떻게 그런 가혹한 시간을 버텨냈는지 의아할 정도. 그런데 이육사 선생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인물. 몇 년 전 영화로도 다루어졌던 명량대첩의 주인공. 백의 종군 이후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이순신. 당시 임금이던 선조의 명령을 받는다. 수군을 해산할 테니 육군에 합류하라는 내용. 이순신이 파직당한 사이에 조선 해군이 일본에 참패하면서 배가 달랑 12척밖에 없었기 때문. 이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가 바로 그 유명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 바로 오히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고 되묻고,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지고.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있게 다가온 적이 없었는데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제게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히려라는 무한 긍정의 낱말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하거든요.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고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봅니다. 해설서를 보며 문제를 붙잡고 끙끙댈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하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는 역사.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책을 펼친 독자 여러분도 역사의 쓸모를 발견하고 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 쓸데없다는 것만 찾아 모은 분이 계세요. 바로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 유라는 한자는 버리다, 유기하다는 뜻. 유사라는 말은 그대로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 버려졌다는 말은 곧 이미 무언가를 취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선택된 것은 무엇이냐? 삼국사기.
삼국 사기는 고려 유학자 김부식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어느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쭉 정리한 책. 나라가 주도하여 편찬한 정사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야사는 취급하지 않았고,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가 된 사건만 담은 것. 심지어 당군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고, 김부식은 유학자였기에 그런 이야기가 용납되지 않았던 거고,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을 하고 당군을 낳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고선 그냥 지워버렸을 테지요. 그렇게 버려진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리고 고려 후기 살았던 일현 스님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꼬깃꼬깃해진,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꺼내 하나하나 펴서 기록한 것. 일현 스님은 이 책을 쓰기 위해 청년 시절부터 사료를 모았다고 하고, 당군 신화를 비롯하여 전설, 민담 등 정식 역사로 인정받지 못한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걸 다시 다듬고 정리해서 쓰고,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재미도 없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대대손손 전해질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역사를 알리는 사람으로서 일현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일현 스님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이야기들을 주어 잘 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역사,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역사를 재미있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시대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짠! 이것 봐. 휴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보물지도지? 역사가 그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역사는 아득한 시간 동안 쌓인 무수한 사건과 인물의 기록.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콘텐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삶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의 흥망성쇠. 여러분이 어느 새로운 대상을 접하든 어떤 일을 벌이든 역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음식, 옷, 우리 삶을 구성하는 주변의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것이니까요. 역사를 골치 아픈 암기 과목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면 역사의 품으로 첫 발을 디딘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보물이 가득 쌓여있는 그 지도를 신나게 펼쳐보기만 하면 됩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인기 스타처럼 떠오르는 동시대 인물을 멘토로 삼는 대신 역사에서 롤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을 건네는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길의 든든한 주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 넘겨준 을사오적을 아시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다섯은 매국노라는 사실 이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고관대작. 학부 대신, 내무 대신, 군부 대신, 외부 대신, 농산공부 대신. 오늘로 말하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농축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모두 법관 출신. 그 시절에도 법조계는 권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나 보고
모두 평리원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거치고, 평리원은 지금의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거나 그와 비슷한 정도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 을사오적 모두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섰어요. 어떻게 될지 빤히 알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일사늑약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법관 중에도 그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독립운동가 박상진. 박상진도 법학을 공부하던 학생, 머리가 좋았을 뿐 아니라 부와 권력을 모두 지닌 이름난 가문 출신. 1910년 판사 시험에 합격, 평양 법원으로 발령까지 받았는데 사표를 던지고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기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일본은 조선의 엘리트를 앞세워 식민 통치를 하려고 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말만 잘 듣는다면 이를 통해 조선 백성을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었을 것이니, 박상진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 당연히 회유 대상. 어느 정도 협조만 하면 그냥 눈 질끈 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실제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눈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확연하게 보인다면 누구나 망설일 것. 탄탄대로와 가시밭길 중에 가시밭길로 발걸음을 옮기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박상진은 그 길로 들어섰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업을 얻었는데 포기한 것이죠. 그 이유가 참 감동적인데, 일제강점기의 판사로 일하면 누가 죄인으로 끌려올까요? 아마 불량선인들일 거예요. 불량선인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을 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일본 입장에서는 죄인, 조선 입장에서는 영웅인 사람들. 판사가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징역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박상진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심하죠. 이제 내가 앉을 자리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사의 맞은편, 바로 피고인석이라고 말했죠. 박상진이 판사를 꿈꾼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판사라는 꿈을 드디어 이룬 셈인데 그걸 내던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지만 박상진의 꿈은 판사가 아니라, 그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늘 당하고만 사는 평범한 이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려고 판사가 된 것. 이게 그의 꿈,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 그렇기에 판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꿈이었기에 그 꿈을 향해 나아간 것뿐. 판사를 포기한 박상진은 쌀 가게를 열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게지만 사실 독립군이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자 자금을 마련하는 장소. 1915년 박상진은 조선국권회복단을 곧이어 대한광복회를 조직. 비밀, 폭동, 암살, 명령, 이 네 가지를 일제 타도의 행동 강령으로 삼고 대한광복회 강령을 보면 만주의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해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해요. 국내외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일제의 통치기관을 폭파, 일본 주요 인사와 친일파를 사살하는 것. 이런 활동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정의롭고 맹렬한 투쟁이라는 뜻. 광복회의 독립군들은 만주와 국내 주요 도시의 조직망을 만들어 활동.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청살리 전투로 유명한 김좌진도 그들 중에 한 명.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의열투쟁에 앞장섰던 박상진은 결국 체포되고 그가 결심했던 대로 판사성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던 박상진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박상진은 떠났지만 대한광복회는 의열투쟁의 본보기로 큰 자극이 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청년이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지고 1919년 조직된 의열단의 활약은 대단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일본에 가서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김지석. 의열투쟁의 맥은 계속 이어져 1931년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 폭탄을 던지고 일제강점기 내내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립을 위해 쓴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독립이 이루어지리라는 열망을 품은 채 살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잊었고 친일파 후손들은 계속해서 돈, 권력을 움켜쥔 채 떵떵거렸고 박상진 의사의 후손은 가난 속에서 쓸쓸하게 살아야 했고 1961년이 돼서야 선열유족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여전히 박상진이라는 이름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 삶을 전하는 책과 다큐멘터리, 뮤지컬이 나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업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직업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는 만큼 무엇을 위해서 그 직업을 원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도전도 용기도 좋은데 대체 무엇을 위한 도전, 무엇을 위한 용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지는 동사의 꿈이었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동사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와 있든 동사의 꿈이 없다면 이제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역사 사용법. 역사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다.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마다 저는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해내더군요. 역사는 제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난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 된 셈이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제가 역사의 몸을 기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